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16년도 고2 그리고 9월 학평에 나왔던 바로 황새결성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소설은요, 비판하기 위한 풍자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동물들을 끌어다 썼죠. 그래서 우화 소설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송사 소설이죠. 그리고 또 내화와 외화로 구성된 액자 소설이기도 하답니다. 배경은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제 부패한 시대에 대한 어떤 풍자가 들어가 있는, 특히 조선 후기의 부패한 세태를 풍자하기 위한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 지문으로 같이 황새결성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황새결성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황새결성 지문은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지문은 2016년도 9월 고2 학평 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있으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그냥 참고로 그리고 기출을 참아서 기출을 가지고 고전소설을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새결성이라고 하니까 뭔지 몰라도 새 황새가 나오는 거구나. 이제 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있죠. 결 보시면 이제 결단할 결자에다가 송은 송사예요. 그러니까 송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법정 소송 아시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 결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그러니까 이제 법정 분쟁 상태죠. 이제 그것을 결정해서 판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만 보자면 황새가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거예요?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바로 제목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소송을 이제 황새가 이제 판결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자, 황새 결송의 이제 독해 포인트는요. 일단 조선 후기 사회상의 부패상을 이제 풍자한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풍자한 것인가가 역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외부 이야기가 나와 있고 내부 이야기가 나와 있다. 자, 이거 무슨 구조예요? 외부의 이야기가 있고 안에 내부의 이야기가 있다. 이거 마치 뭐 같다? 액자 같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냥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시면 자,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등장을 하네요. 자, 그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예의와 법도를 무시한 채 여러 번 재물을 얻어간 친척. 아하,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자에게 굉장히 돈을 많이 뜯어갔네요. 그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도 재산을 반해달라며 이번에도 돈을 계속 뜯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재산의 반을 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의 반을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이거 선 넘었네. 그렇지. 재산의 반을 달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부자가 열받았겠죠. 부자가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 친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권유에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형조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나와 있죠. 재판을 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에 그리고 소송을 걸었지만 친척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척은 뇌물을 썼다. 뇌물을 썼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친척이 굉장히 약삭 빠른 놈이군.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치를 했다. 자, 부자는 사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결국에 패소하고 결국에 이 재판에 부자가 진 거예요. 왜? 친척이 뇌물을 썼기 때문에 친척이 이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분을 이기지 못해 화가 나서 자, 우화 하나 바로 동물의 이야기 하나를 형조 관원들에게 들려준다. 자, 이 관원들이 결국에 이제 어때요? 뭘 먹은 거예요? 바로 이제 뇌물을 먹은 것이죠. 부패한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들려줬을까요? 이 판결을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 근데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아서 그렇지!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하고 동물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뭐겠어요? 내부의 이야기, 내화가 되겠죠. 자,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게 바로 이제 내부에 있는 내화가 되는 거예요. 자, 내부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꾀꼬리, 뻐꾹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 우는 소리가 좋다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벌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잘하나, 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노래 솜씨 누가 졌나. 자 그런데 자기 소리에 열등감을 느끼던 따오기는 내 목소리는 좀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 그러니까 황새가 판결을 내리는 거였죠. 황새가 좋아하는 여러 곤충을 잡아다가 황새에게 뇌물을 바치며, 아하, 이 따오기 누구예요? 마치 친척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자, 이 황새는 뇌물을 받아먹었으니까 마치 관원들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듣죠. 그죠? 자,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한다라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자, 황새는 그 청을 받아들여, 뇌물을 받아들여서 꾀꼬리야 뻐꾹새의 소리는 폄하하고 잘못됐다, 네 소리는 별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 꾀꼬리야 뻐꾹새는 뇌물을 안 줬잖아요. 자 그래서 따오기의 소리는 웅장하다고 가장 좋은 소리라고 판결을 한다. 왜? 뇌물을 받아서요. 자,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줬다? 바로 뇌물을 받아먹은 이 관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뜨끔하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때? 이러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은 모두 부끄러워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 뇌물을 바친 그 약삭 빠른 친척, 그리고 그걸 받아먹은 바로 부패한 관리인 관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조선 후기에 이런 부패한 사회상을 바로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뉴스 박동훈입니다. 짐승들도 뇌물을 먹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쓰인 국문송사소설 황새결송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옛날 경상도에 만석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가 친척 중에 폐악무도한 자가 한 명 있었죠. 만석군을 찾아와 같은 조상의 은덕이니 재산의 절반을 나눠달라며 조릅니다. 만약 나눠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관에 송사를 걸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부자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양에 올라와 놈의 만행을 고해 바쳤죠. 하지만 관원은 그 일을 곧 처리하겠다고만 말하고 친척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한편 그 폐악무도한 친척은 세속의 물정에 화나여 당상관이나 사령에게 줄을 대어 송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갑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러 판결 당일이 되고 당상관은 양측을 불러들여 판결을 내리는데 부자를 친족조차 돌보지 않는 놈이라 꾸짖으며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부자는 송사에서 진 것이 너무 원통하여 다시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벌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나 하나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당상관은 평소 이야기를 좋아하던 터라 못 이긴 척 허락하죠. 옛날에 꾀꼬리, 뻐꾹새, 따오기 세 짐승이 모여 서로 자신의 목소리가 좋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세 짐승은 결론이 나지 않자 황장군이라 불리는 황새를 찾아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중 세상 물정에 밝은 따오기는 자신의 소리가 가장 초라한 것을 알고 황새에게 청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따오기는 늦은 밤에 황새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 붉은 박에 담아 황새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황새는 따오기의 말을 듣고 제 욕심만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가져온 물건들이 탐이나 청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처할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도 재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합니다. 따오기는 재차 부탁하며 돌아가죠. 송사 날이 되자 황새는 대청에 앉고 많은 날짐승들이 좌우에 모여들었습니다. 황새는 송사 내용을 듣고 각자의 소리를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꾀꼬리가 말합니다. 꾀꼴, 제 소리는 꽃이 만발하고 버들잎이 드리운 봄날에 바람이 날리는 듯한 소리입니다. 황새는 마음속으로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받은 뇌물이 있어 고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비록 아름다우나 애잔하여 쓸데없도다. 꾀꼬리가 물러나자 이어서 뻐꾹새가 소리를 내고 설명하죠. 뻐꾹, 제 소리는 깊은 산중의 봉우리와 독포수에 비친 달빛과 어울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황새는 좋은 목소리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리이지만 외로움이 너무 크게 배어있어 불쌍한 소리로구나. 자신의 차례가 되자 따오기는 부끄러워하며 그저 자신의 소리는 따옥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황새는 갑자기 무릎을 탕탕 치며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 담겨있다며 웅장한 소리라고 칭찬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짐승도 뇌물을 먹어 잘못 판다는 판에 어찌 사람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서울 법관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이미 판결이 끝났으니 부질없는 말을 했음을 사죄하고 물러나는데요. 당상관과 사령 등 관원들은 이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부끄러워할 뿐이었습니다. 뇌물로 인해 공정함을 잃어버린 부패한 지배층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소설 황새결송이었는데요. 부사가 송사를 하는 이야기 안에 새들의 송사 이야기가 들어있는 독특한 구성이었죠. 액자식 구성, 네 맞습니다. 외부 이야기에 폐악무도한 친척은 내부 이야기에 따오기에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10컷 고전소설 황새결송 여기서 마칩니다. 자, 잘 보고 오셨죠?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 중에서 이번 그 지문에서는 바로 이 초록색 부분, 절정과 결말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용은요, 역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고요. 첫 번째는 큰 부자에게 폐악무도한 친척이 찾아와서 재산을 반을 나누어 달라라고 이제 선 넘은 그런 협박을 한 거. 그리고 나서 부자는 너무나 열이 받아서 서울에 있는 형주를 찾아가서 친척의 횡포를 밝히고 재산을 반을 달라고 하지 뭐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는 뭐다? 바로 친척이 이미 뇌물을 쓴 거예요. 호호호. 그 결과 부자는요, 재산을 친척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죠. 자, 절정 부분이 바로 이제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될 지문 내용입니다. 바로 분함을 이기지 못한 부자가 꾀를 내어서 관원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그게 바로 이제 내화라고 했죠. 아내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뭐예요?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거예요. 바로 새들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뜨끔하게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황새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말 부분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때요? 관원들이 굉장히 뜨끔뜨끔하겠죠. 내가 뇌물을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거 동물 이야기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대답할 말이 없어서 부끄러워한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거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설명을 보시면 국문 송사 소설로,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국문으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사 소설 역시 이제 재판의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갈래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네모로 쳐져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의 과정을 담고 있는 송사 소설이라는 거, 또 국문으로 쓰여진 국문 소설이라는 거. 그런데 이 송사 소설은요, 바로 당시의 관원들의 부패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뇌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뇌물을 받은 부패상을 바로 새들의 이야기에 이제 빗대서 쓴 바로 풍자 소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때요? 당시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그렇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돌려서 얘기를 했죠. 우의적이긴 하지만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누구에게 바로 빗대서 쓴 거예요. 바로 이제 동물, 바로 새들에게 빗대서 쓴 것이죠. 그래서 우화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풍자 소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야, 너 뇌물 먹었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뇌물을 받아 먹은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사건은 뇌물을 받은 사건이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들이 뇌물을 받아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안에 숨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화와 외화로 구성된 이야기 형태를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을 바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왜냐면 내화 안에 이야기 있고요. 외화 밖에 이야기 있고요. 마치 액자의 틀 같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이 외화의 이야기는 바로 부자가 친척의 모함을 받아서 송사를 하지만 그래서 친척의 모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친척이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부자가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바로 이제 동네 사람들도 송사를 걸어라, 재판을 걸어라 했지만 결국에 친척이요 바로 그 이제 판결을 내리는 이제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화의 이야기고요. 내화는요 바로 이제 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제 따오기가 등장을 하고요. 황새가 등장을 하고요. 뻐꾸기 하고요. 여기 밑에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할 테지만 꾀꼬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역시 어때요? 이제 따오기가 여기서 뇌물을 황새에게 뇌물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기게 되죠. 바로 이제 최고의 노래소리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화는 부자가 친척의 모함을 받아 송사를 하지만 친척이 판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송사에게 패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내화의 따오기는 외화의 친척에 대응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한 수를 쓰는 인간양 바로 누구 따오기라는 거예요. 자, 내화의 따오기의 사전 교섭이 왜 얘네들이 뇌물을 주게 됐냐라고 한다면 새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노래 솜씨라는 자부심에 관련된 것이라면 외화 바로 밖의 이야기에서의 친척은 바로 친척의 송사와 사전 교섭은 바로 돈 뭐였죠? 바로 재산의 절반을 주라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한 무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겉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로 구성된 바로 액자 소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은 보시면 당연히 돌려서 비판했기 때문에 역시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는 풍자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 여기서 비판하는 건 결국 누구겠어요? 뇌물을 준 친척, 뇌물을 받아먹은 바로 허영적 관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돌려서 비판했는데 새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화적이네요. 자, 배경은요. 시간은 바로 조선 후기에 타락한 시대상이고요. 바로 공간은 서울의 형조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곳이요. 자, 주제는 부패한 시대 상황, 조선 후기에 뇌물을 받아먹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 풍자하기 위해서죠. 특징은 조선 후기의 부패한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우리가 액자식 구성 방금 말했죠? 바깥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로 구성된 액자식 구성과 우화 형식 안에 있는 이 내화가 바로 새의 이야기라고 하는 우화 형식을 활용해서 바로 바깥에 있는 뇌물을 받아먹은 형조와 그리고 뇌물을 줘서 부당한 판결을 유도한 친척을 비판하는 이제 풍자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액자식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겉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겉에 있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제 부자가 등장을 하고요. 친척이 등장을 하고요. 형조 관원이 등장을 해요. 보시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재산의 반을 주시오라고 하는 악한 친척을 이제 고발하지만 얘가 나쁜 놈인 거예요. 하지만 얘가 뭐라고 그래서 형조 관원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원래 얘네가 이기면 안 되는데 친척이 바로 이기게 됩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 형제간에 우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진 것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만석군 부자는 부당하게 바로 이제 송사에 지는 바로 이제 판결에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악한 친척은 말이에요. 바로 뇌물을 바쳐서 바로 이런 판결을 송사를 유리하게 이끄는 존재죠. 자, 바로 이 뇌물을 받아먹은 형조 관원은 어때요? 불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겉의 이야기고요. 자, 이 외화 안에 있는 이 내화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자,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형조 관원들에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듣고 뜨끔뜨끔 해보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내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뻐꾹새, 꾀꼬리, 따오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누가 더 좋은 소리일까 라고 하는 소리 내기를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따오기가 누구에게 바로 판결을 내리는 황새에게 뇌물을 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 꾀꼬리 뻐꾸기가 노랫소리가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따오기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아먹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판결 이유는 따오기가 이길 상황이 아닌데도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겼어요. 뭐라고? 바로 소리가 너무 웅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허울뿐인 바로 판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부자는 결국 누구예요? 꾀꼬리하고 뻐꾸기, 바로 이제 부당한 판결을 받은 존재가 되겠고요. 자, 친척은요, 뇌물을 준 친척은 바로 이제 따오기의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뇌물을 받은 형조 관원들은 바로 역시 황새, 부당한 뇌물을 받은 황새에게 대응이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뜨끔뜨끔 하겠죠. 풍자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부자가 이런 부당한 현실을, 부당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풍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세이의 이야기를 들여다가 얘기를 했죠. 이렇기 때문에 빗대서 표현을 했어요. 우의적이긴 한데요, 바로 세이의 이야기, 동물의 이야기에 빗댔기 때문에 우화소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가? 내화가 우화소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리는 요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법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이제 송사소설, 바로 송사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제 논술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 바로 법과 정의에 대해서 뇌물을 받아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법과 정의의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조선 후기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던 이런 이야기를 바로 송사 모티프를 가지고 전개를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논술의 문제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송사소설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송사소설 역시 이제 재판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전소설을 우리가 뭐라고요? 바로 송사소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법의 관청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자라는 소설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제 공안소설이라고도 하고 바로 이제 송사소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송사소설은 말 그대로 어떻겠어요? 바로 이제 소송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송사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것을 이제 법정에서 해결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송사 소설의 전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쭉 여기 읽어보시고, 이거 보시면 자, 송사소설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바로 얘기했죠. 법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는 바로 황새결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보이는 이제 서대주전, 그리고 서동지전,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장화 홍련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송사소설에 해당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송사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송사 소설인데요. 우리가 이제 송사 소설이 이제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바로 실서, 진짜 이야기, 그리고 설화, 그리고 이제 떠도는 이제 그런 옛 이야기인 설화를 가지고 우리가 송사 소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이야기, 바로 설화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송사 소설로 된 작품에는 정수경전, 서대주전, 황새결성, 옥랑자전, 진대방전, 이것은 이제 옛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송사 소설로 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트루 스토리, 바로 진짜 이야기가 소설화된 작품으로는 바로 유연전, 홍열부전, 박효랑전, 진대방전, 김순분전, 정효자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역시 송사소설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자, 어떻게 이제 그런 법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로 이제 신분 갈등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이유가요.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분 갈등에 의해서, 그리고 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또 향촌 사회에서 계층 갈등에 의해서, 또 이제 권력과 횡포와 저항 의지와의 갈등에 의해서, 그리고 관습과 규범에 억압이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이제 법정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갈등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작품으로는 우리가 신계우전, 양반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 성원이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장화홍련전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어때요? 향촌 사회의 계층 갈등,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소설, 바로 이제 부자와 그리고 그 친척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갈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황새결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서대주전, 그리고 이제 까치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권력의 횡포와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자 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유연전도 뭐 꽤 많이 나오죠. 박효랑전, 김순부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관습이나 규범의 억압이 되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정 소설로 가는 경우에는 바로 정수경전 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송사 소설의 특징은 역시나 어때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제가 부여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그런 소송이 과제가 부여가 되고 그것을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과제가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지닌다라고 하는 게 송사 소설의 특징이에요. 특히나 이제 결말을 보시면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뚜렷이 부각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어때요? 이제 과제가 이제 부여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제 결말 부분을 보시면 결말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법정 소송의 결과 어떻게 되냐? 원역형이 있고요, 신원형이 있고요, 화해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역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의 한이 맺히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부패, 타락성을 비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한이 맺히는 거예요. 원한이 맺히는 거. 그 신원형 결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이 풀리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이 풀렸으니까 어때요? 등장인물들의 기쁨, 독자까지도 함께 풀이의 축제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윤리적인 타락의 상태를 올바로 일깨움이다. 바로 이제 화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성을 통한 교화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송사소설은 그런 법정의 소송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주된 그런 구조이다라는 것이고, 결말에 따라서 굉장히 억울하게 핍박받는 한이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원역형 결말, 그리고 한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신원형 결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둘이 화해하는 화해형 결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송사소설의 이제 구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세기나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로 이때는 명부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제 그 저승으로 가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이제 소설들이 창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년부주지라든가 설공찬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저승에서 이제 뭔가 판결을 내리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인 의미의 송사 사건을 형성한 송사 소설은 아니죠. 저승에 가서 이제 뭔가 판결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바로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현세적 삶에서 지은 선악의 판결을 통해서 자리매기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송사소설의 아주 전 단계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좀 현실 재현적인 구체성을 좀 가지고 소설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전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장화홍련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진짜 이야기를 실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어때요? 15세기, 16세기의 송사소설보다는 좀 더 이제 사실주의적인 지향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좀 더 한이 맺혔던 게 풀리는 식의 이제 신원형 결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19세기 이제 송사소설이 이르게 되면은 이제 현실에 대한 더욱 심화된 인식, 현실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대주전이라든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황새결성이라든가 이런 바로 이제 원학형 결말을 통해서 현실 비판 정신을 드러내는 소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양반전이라든가 3사 회임 황천기처럼 판단 유보적인 개방형 결말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제 현실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소설도 있다.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좀 더 사실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송사소설의 이제 문학사적인 의의를 한번 보자면 바로 이제 우리 설화의 중요한 모티프의 하나인 수수께끼 모티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수수께끼 모티프를 소설로 형상화한 그런 이제 추리적인 성격. 그러니까 지금 송사소설은 지금의 뭐예요? 바로 이제 그런 법정 소설 같은 거, 법정 뭐 드라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리적인 성격을 지닌 소설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고전 소설에 비해서 좀 더 리얼리티, 사실적인 소설이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제 송사소설의 문학사적인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소설은 평범한 인물들의 일상적인 활약상, 삶의 한 단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그리고 꿈의 기능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그리고 지상계에서 사건 진행이 일어난다라는 점에서 어때요? 좀 더 사실성, 다른 고전 소설에 비해서 좀 더 사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송사소설의 특징이다. 그래서 송사소설이 리얼리티를 지닌 작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소설은 우리 고전 소설의 한 갈래로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서 수수께끼 모티프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리얼리티가 좀 더 풍부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송사소설은 모두 뭐라 그래서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판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내 한이 풀렸을까, 아니면 화해를 했을까, 아니면 아직도 한이 맺혀져 있을까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반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말들을 통해서 결국에 좀 더 교훈적이거나 비판적인 주제의식을 지닌다라는 그런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송사소설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새결성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역시 2019년도 9월 고2 학평 기출입니다. 자, 황새결송이라고 했으니까 새 중에 황새가요. 바로 그 소송을 어때요? 바로 판결을 내리는,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황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황새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런 새가 이제 황새입니다. 요런 새, 요새. 자, 이게 이제 황새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황새결송 앞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액자소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겉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인간의 이야기고요.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화가 바로 이제 새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겉에 있는 이야기 부분, 바로 이제 외화가 되겠죠. 이 외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 이제 여기죠. 볼까요? 어느 시골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부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의 친척 중에 한 명이 수시로 횡포를 뿌리더니 이제 친척이 나왔네요. 자, 친척이 어떤 이제 수시로 횡포를 계속 부렸나 봐요. 못된 횡포를 부렸는데 어느 날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을 한다. 오힝 재산의 반을 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역시 우리 형사소설 같은 느낌으로 사건의 발생이 일어났네요. 뭐 바로 재산의 반을 달라고 했던 거 누가? 친척이요. 자, 그러니까 부자는 서울의 형조에 송사를 제기하지만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거는 걸 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요. 소송을 걸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송사소설의 바로 이야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에 따라서 소송을 걸었죠. 이게 말이 돼?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때요? 친척이 미리 그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게 된 거예요. 뇌물. 자, 그렇죠? 여기서 송사의 과정이 나와 있죠. 아유, 뇌물로 얼룩진 송사네요. 자, 그리고 나서 송사의 과정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송사의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돼서 뇌물을 줬기 때문에 부자는 결국 재판에 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재산을 뺏기게 된다. 그래서 사건이 먼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에 대한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재판의 과정, 물론 이제 뇌물을 줬지만 과정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 순서 있죠. 요 순서가 바로 송사소설의 이야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사소설의 이야기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재산의 반을 달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오히려 내가 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자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부자가 생각하되 이제 부자가 너무나 억울한 거지. 그래서 내 관전에서, 이제 관전이라는 곳은 우리 이제 관원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서 내가 크게 소리를 하여 전우사를 아뢰려 하면 반드시 관전은 바라기라 하여 뒤집고 잡고 법대로 할 양이면 또 청을 듣고 송사도 지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 관전 바로 이제 재판장 안에서 그 재판관님 앞에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건 부당한 결론이요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전후사를 이렇게 말한다면 반드시 내가 그 이제 재판장 안에서 그 발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뒤어가서 잡힐 것이고 내가 이제 혼날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법대로 하게 된다면 어때요? 이미 이제 뇌물을 쳤죠. 그 청탁을 듣고 뇌물을 준 것을 듣고 내가 결국에 지게 되는데, 그 법대로 하면 내가 어차피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재판은 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무지한 저 사령놈들이 만약 함부로 두드리게 되면, 저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약 함부로 나를 곤장을 치게 되면, 나를 때리게 되면 나는 또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치? 죽을 때까지 어혈만 될 것이니 어찌할꼬. 그렇다고 내가 이제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라간다고 해서 나를 뒤집어 잡고 그리고 내가 곤장을 맞게 되면 오히려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어혈만 될 것이니, 어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치게 되면 안에 이제 살 속에 피가 맺히는 거 있죠. 이제 그것을 어혈이라고 해요. 이게 피혈자거든요. 블러드. 자, 그래서 피가 이렇게 우리 엉덩이 많이 맞아서 죽도록 곤장을 맞아 보세요. 그럼 안에서 이제 터질 거 아니에요. 이제 피가 맺히게 되겠죠, 안에. 그러니까 겁나 아프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만 이제 이렇게 손해단 얘기지. 나만 이렇게 아프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지는 게 아닌데, 이게 도리에 맞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리 생각 또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에는 차마 분하고, 송사 결국에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의 반을 나눠달라는 친척과 소송에 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친척에게 재산의 반을 줘야 되잖아요. 너무나 짜증나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송사를 지고 가기에는 또 차마 분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지는 게 아닌데, 이치 안 맞는데 내가 왜 재산의 반을 줘야 돼? 그렇죠? 너무나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해요. 너무나 속상한 거야. 알겠죠? 부당한 판결을 또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가 곤장 맞아가지고 내가 안에 피가 마치는 어혈만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재판관을 뚫어지게 이제 치밀어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다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뇌물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인데, 자,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하되, 자, 뭐라고 이제 생각을 했냐.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내가 이 재판은 져서 내가 가지만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하면 무한이나 베리라. 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비록 지금 재판은 지고 가는 거지만 내가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야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내화, 바로 이제 황새가 이제 판결을 내렸던 이야기, 황새 결송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뭐라고 그랬어요? 뇌물을 받아서 황새가 결국에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죠. 결국에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관원들 들으라고요. 관원들 들으라고 지금 뜨끔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다 조용히 하면은, 자, 저놈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무한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이 이야기 듣고 좀 무한해라 라는 의도가 담겨 있네요. 자, 그렇게 이제 무한주기로 생각을 하고, 자, 다시 일어서 계단 아래에 가까이 앉으며 하는 말이, 자,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그러니까 서울로 왔죠. 그러니까 서울 형조로 왔죠. 그래서 거기로 와서 내가 비록 이런 소송을 지고 가지만 들음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들을 만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들을 지금 이제 황새가 판결을 내리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인 아내 이야기, 바로 내화가 되겠죠. 자, 그 이야기 왜 하는 거겠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너네 뇌물을 받았잖아, 부당한 판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곤장을 맞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너무나 불만스럽기 때문에 불만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표출을 한 것이죠. 똑같이 뇌물을 받아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새의 이야기에 빗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시면 원하나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죠. 자,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뭐야 쟤 이렇게 했지만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원이 평소에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좋아하는 거로, 자, 시골 이야기는 재밌는가 하요. 듣고자 하나, 시골 이야기는 또 재밌나? 이렇게 하고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다른 송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재판도 지금 쭈르륵 있는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이야기가 궁금해서 저놈의 말을 들으면, 저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 관원이 일도 지금 안 하고 지금 뭐 이야기 듣고 앉았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맡은 업무를 하지 않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다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는지라 남들이 욕할 것 같다는 거야. 남들이 뭐야 쟤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지금 이야기나 듣고 앉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꾸짖는 분부로 사실은 듣고 싶어.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니까 사실은 듣고 싶지만 또 대놓고 듣고 싶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꾸짖는 말로 이렇게 일러서 하는 말이, 내 본디 시골에 있어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관절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이로되, 아니 네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울의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네가 지금 재판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말이 되지 못한 말이다.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지만 사실은 지가 듣고 싶으면서 뭐라고 하냐? 네 원이라 풀어질 것이니, 하지만 네가 뭔가 속상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너의 그런 원하는 거나 내가 풀어줄 것이니까, 너의 소원을 풀어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해봐라, 그 얘기죠. 결국에 자기가 듣고 싶으면서 마치 상대를 배려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아뢰어라, 이야기 한번 들려줘봐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이야기 왜 들려주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꾸며낸 이야기, 바로 황새가 뇌물을 먹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이제 관원들, 진짜로 뇌물을 받아먹은, 친척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로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려는 부자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부분에 줄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내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빗대서 표현을 했죠. 자, 빗대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이라고 하죠. 자, 빗대서 표현했지만 동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우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화는 이제 이게 우의 속에 우화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있다. 마치 수학 시간처럼 포함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빗대서 표현을 하지만 이제 동물의 이야기에 빗댔기 때문에 우화가 바로 이제 내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작된 부자의 이야기, 바로 내화는 다음과 같다. 자, 뭐야? 자, 꾀꼬리, 뻐꾹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고 다투다가, 아하, 역시 앞에서 송사소설의 서사구조 말했죠?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뭐야? 내 소리가 최고의 소리야 라고 하는 걸 서로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누가? 꾀꼬리, 뻐꾹새, 따오기가요. 자, 이런 사건의 발생이 일어났네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소송을 걸어야겠죠. 누구를 찾아갔나? 바로 이제 황새, 재판관이 되겠죠? 황새를 찾아가서 송사를 제기한다. 바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누구의 소리가 최고의 소리인가요?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소리에 자신이 없었던 따오기는 솔직히 소리가 조금 꾀꼬리하고 뻐꾹새에 비해서 밀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재판에서는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미리 청탁을 한다. 이거 뭐야? 뇌물을 줬죠. 친척이 뇌물 준 거죠. 그것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재판의 이제 과정이 되겠죠.
자, 날이 밝아 새 짐승이 바로 이제 꾀꼬리 뻐꾹새 나오기가 황새 앞에서 소리를 시작한다. 누가 바로 최고의 소리인가요? 어떤 사람의 소리가 최고의 소리인가요? 라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타자 꾀꼬리가 되겠네요. 꾀꼬리 또 한번 사진 봐야죠. 꾀꼬리는 노란색이 굉장히 예쁜 새예요. 보시면 그쵸? 굉장히 예쁘게 생긴 새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에서 꾀꼬리 같은 소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꾀꼬리라고 하는 새는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꾀꼬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볼까요? 자, 꾀꼬리가 먼저 날아들어 소리를 한번 곱게 하고 아래대 소리를 한번 했어요.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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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서 소희는 바야흐로 봄이 한창 화창한 좋은 시절에, 나는 봄에 노래 부르니까 꾀꼬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봄이 한창 화창한 좋은 시절에, 봄에 아주 멋진 시절에, 아주 좋은 시절에 이화 도화 만발하고, 이화는 바로 이제 백꽃을 말하는 것이고 한자 그대로예요. 도화는 이제 복숭아꽃 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백꽃과 복숭아꽃, 바로 이화도화가 만발하고 백꽃이 피고요, 복숭아꽃이 피고요, 만발은 이제 가득 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봄에 이렇게 꽃이 피어서 꽃이 가득 피어 있고요. 앞내에 앞에 있는 시내 앞에 있는 버들빛, 버들 아시죠? 버들빛은 초록장을 들이운 듯, 버들빛은 초록장을 이제 초록빛의 휘장을 얘기하는 거. 휘장은 여러분 커튼, 그러니까 초록색의 휘장, 초록색의 커튼처럼 이제 버들이 하늘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냇가 앞에. 그리고 뒷내, 냇가 뒤에 있는 버들까지, 버들들은, 버들의 빛깔은 바로 유록장이라는 것은 유록색의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록색이라는 것은 이제 푸른빛하고 누른빛의 중간의 휘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이제 버들까지는 멋있는 초록색의 휘장인 것 같고, 뒤에 있는 버들빛은 멋있는 푸른빛과 누른빛의 중간에 되는 유록색의 휘장이 샥 있고, 또 이화도화, 아까 백꽃과 복숭아꽃이 아주 활짝 많이 피어 있는 그런 좋은 시절, 그런 봄에요. 그런 봄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봄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겠죠? 이런 봄에 금빛 같은 이내 몸이, 아까 봤죠? 뻐꾸기 어때요? 금색이죠? 금빛 같은 이내 몸이요, 날아들고 떠들면서 내가 노래를 깨끌 이렇게 하게 되면요, 흥에겨 청아하고, 내 목소리 청아해요. 어때요? 속된 티가 없이 맑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겁나 깨끗한 목소리. 그리고 옥을 깨트릴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가 흔히 이제 깨꼬리 소리가 이제 옥구슬 흘러가는 소리, 막 예쁜 소리, 이제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리가, 제가요 이런 멋있는 봄에요, 내가 노래를 깨꿀 부르게 되면요, 내 목소리는 굉장히 맑고 아름답고요, 옥을 깨트릴 만한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춘풍결에 흩날리며, 춘풍결은 바로 이제 봄바람에 내 목소리가 깨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야. 오, 굉장히 아름다운 뭔가 그런 풍경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머릿속으로. 그쵸? 자, 그럴 때 봄에 석 달 동안 보낼 적에 네 안이 아름답다 여기리까, 제가 이제 봄에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꾀꼬리는 봄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봄에 석 달 동안을 보낼 적에, 봄에 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고, 아까 버들빛이 초록장 들이운 것처럼, 그리고 또 뒷내에 있는 버들빛이 유록장을 들이운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시절에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내 노래가 봄바람을 흔들리면서 봄의 그 석 달 동안의 봄 동안에 내 목소리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흩어진답니다. 내 목소리 너무 예쁘죠?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네 안이 아름답다 여기리까, 이렇게 내 목소리가 바람결에 흔들리게 되면 네 안이 아름답게 여기리까. 우리가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게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거를 바로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에요. 알겠죠?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법이구나,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구나. 그러니까 네 안이 아름답게 여기리까, 그러니까 누구나 내 목소리 아름답게 여길 것입니다. 그 얘기죠. 내 목소리 짱이다, 내 목소리 아름다워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이제 강조하는 이런 서리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목소리가 봄에 부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꾀꼬리가 자신의 목소리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자, 그래서 진짜로 이제 황새가 이제 판결하는 역할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인간 세계에서는 바로 이제 관원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황새가 한번 들으니까 과연 제 말과 같아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진짜로 꾀꼬리 자기가 내 목소리 어때요? 이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로 아름다운 거야. 들어보니까. 자, 그러나 이제 제 소리를 좋다 하면 따오게에게 청받은 뇌물을 도로 줄 것이오.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소리가 좋았어. 꾀꼬리 소리가 진짜 좋아. 아름다워. 근데 그 꾀꼬리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은 따오게에게 뭘 받았어요? 바로 청받은 뇌물. 그렇지, 뇌물 받은 것을 내가 다시 줘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좋지 못하다 한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목소리 좋은데 꾀꼬리 소리가 별로야 이렇게 한다 한들 그 내 공정치 못한 판결로 정체가 손상할지라.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판결을 잘못 내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물질적인 이익 바로 뭐예요? 뇌물 받은 거.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 뭐예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거.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제 황새가요. 그래서 반나절이나 깊이 생각한 끝에 판결하여 이르되.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네. 여러분, 반나절은 몇 시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 뜬 후에 12시간이 하루 낮 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반절인 6시간을 한나절이라고 하거든요. 한나절이 6시간이니까 6시간의 반이니까 이제 바로 3시간이 이제 반나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뇌물 받은 거 있는데 이거 다시 줘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안 좋다고 하게 되면은 내 판결이 공정치 못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막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내렸어. 자, 결론은 이제 뭘까요? 바로 이제 뇌물 받은 사람의 편을 들어준 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냐? 사실은 목소리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네, 들어라. 당시에 타기오 횡행아 막교 지상제라 하였으니 네 소리 피로가 아름다우나 애잖아요 쓸데없도다.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려고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떨어뜨리려고 헛소리를 하는데 당시에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유식한 척, 바로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 당시는 이제 당나라 시 옛날 당나라 시에 이런 말이 있다 하면서 그냥 유식한 척 하면서 이 말을 근거로 내 판결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그 명분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당나라 시인들이 지은 시에 옛날 당나라 시에 이런 말이 있다. 타기횡행아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대로 설명이 나와 있죠. 꾀꼬리를 날려 보내어서 그리고 막교 지상제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어때요?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말아라. 꾀꼬리를 날려 보내서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그런 당나라 시가 있는데, 자, 그 시를 보면은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꾀꼬리를 날려 보내서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이 시는 전쟁에서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해? 바로 이제 꾀꼬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꾀꼬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니 이런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네가 등장하는 걸 보니 네 소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아름답긴 하지만 굉장히 애잔하다. 그러니까 애절한 목소리다. 네 목소리는 아름답지만 애절한 목소리다. 근거는 옛날 당나라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터무니없는 이유죠. 지금 들어보니까 목소리 아름다운데, 그치? 그런데 당나라 시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옛날 말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무턱대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꾀꼬리를 떨어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꾀꼬리의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애잔하게 들린다, 좀 애절하게 들린다, 슬프게 들린다, 네 목소리 좀 슬프게 들린다 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죠. 누구? 바로 꾀꼬리의 소리를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그래? 해갖고 꾀꼬리가 이제 점직히 부끄럽고 미안하게 물러나온 채 쭉 물러갔어요. 자, 그런 이제 뻐꾹새가 또 들어왔어요. 뻐꾹새가 이번에 두 번째 타자 누구예요? 뻐꾹새가 들어오게 된 거죠. 역시 또 뻐꾹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새네요. 뻐꾹새 이렇게 생겼구나. 자, 이 새가 이제 노래를 또 부르려고 이제 날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뻐꾹새가 자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르되 이제 소리를 한번 쫙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죠. 뻐꾹새가 소인은요 녹수청산 깊은 곳에 만학청봉 기하고 안개 피어 구름대며 구름이 거치고 많은 신기한 봉우리로 별세계가 펼쳐졌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염을 들이운 듯 성풍은 소슬하고 오동취와 밝은 달에 이내소리 만첩청산의 아름다운 새소리가 되오리니 네 아니 반겨하리까 제 목소리는 이렇답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자 소위는 저는요 제 목소리는요 자 녹수청산 깊은 곳에 자 여기 녹수청산 아주 깊은 산 속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이라고 돼 있죠. 아주 푸른 산에 아주 맑은 물에 푸른 산 깊은 곳에 아주 그런 깊은 삶 속에 있는 아름답고 그런 깨끗한 그런 물과 푸른 산이 있는 그런 깊은 곳에 만학청봉이라는 것은 첩첩이 겹쳐진 깊고 큰 골짜기와 수많은 산봉우리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로 보면 쉬운데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깊고 큰 골짜기가 있고 수많은 산봉우리가 있는 이렇게 우거진죠. 이런 게 이제 만학청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만학이니까 이제 만 개나 되는 그런 골짜기와 그 1000개나 되는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아까 같이 그렇게 우거진 그런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곳에 아주 기이하고 안개가 피어서 구름이 되며, 그러니까 아까 막 이렇게 산이 잔뜩 있었죠. 거기에 어때요? 이제 여기에 이제 기이하고 안개 피어서 휴 안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신선이 살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구름이 되며 또 구름이 샥 거치고요. 구름이 샥 거치고 많은 신기한 봉우리로 그러니까 이 구름이 샥 거치면 어때요? 마치 그 신선이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야. 약간 중국의 그 장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이 세상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신선이 왠지 나올 것 같은 우리 아바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런 자연 모습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별 세 개가 펼쳐졌는데 이제 만장 폭포가 흘러내려 이제 만 길이나 되는 폭포,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폭포가 슉 이제 여기서 폭포까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더욱 더 신선 세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치가 그만큼 좋고 그렇다는 거야. 자, 거기에서 이제 만장 폭포가 슉 이렇게 내리니까 이게 마치 수정염을 들이운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으로 만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중국집에 있는 이렇게 구슬로 엮어진 거 있죠? 마치 그런 것 같이 생겼다라는 거야. 폭포가 슉 이렇게 거기에다가 송풍은 이제 솔숲 사이를 스쳐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솔바람 같이 여러분들 그 아주 상쾌한 바람이 있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솔숲 사이를 스쳐 부르는 그런 아주 상쾌한 바람이 소슬하고 으스스하고 쓸쓸하고 또 오동취와 밝은 달에 자,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러니까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밤 그런 밝은 달에 자, 이런 배경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약간 신선이 살 듯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이제 그런 곳이죠. 이제 그런 곳에서 누구 소리? 바로 뻐꾸기 내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자, 그때 이내 소리가 만첩청산의 아름다운 새 소리가 되오리니 이때 내 새 소리, 내가 지금 하는 뻐꾸기 새 소리가 지금 여기에서 들린다는 거. 뻐꾹 뭐 이렇게. 그래서 만첩청산의 아름다운 새 소리예요. 내 소리는요. 자, 이렇게 되니까 뉘아니 반겨하리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역시 누구나 반겨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의문문을 바로 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거는 바로 내 목소리가 그만큼 아름다운 소리예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이렇게 말한다는 건 또 어때요? 뻐꾸기도 자신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 아름답다고요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목소리가 자기가 들어도 아름다우니까. 자, 근데 그거를 역시 황새가 들었어요. 황새가 듣고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 판결하되 역시 잘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뇌물을 받은 거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내가 잘못 판결하면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역시 또 어떻다고 뇌물 받은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또 터무니없는 이유를 가지고 와요. 뭐라고? 바로 옛날의 말, 바로 고사를 인용해서요. 뭔지 모르겠는데 유식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타당하지 않은 그런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냐? 월락자 규제
초국 천일해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깨끗하나 아주 어려웠던 옛날의 일을 떠오르게 하니 가히 불쌍하도다. 자, 뭐라고 하냐? 아니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월락자규제라고 해서 다리 지고요. 자규는 우리가 이제 두견이죠. 우리가 다리 지고 두견이 우니까 두견새가 우니까 두견새가 바로 뭐예요? 우리 뻐국새를 말하는 거죠. 다리 지고 뻐국새가 우니까 그것은 초국 바로 초나라의 그리고 천일의 사랑이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다리 지고 이제 뻐국새가 우니까 초나라 천일의 사랑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결국 이제 초나라 망하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바로 너 누구냐? 바로 뻐꾸기 네가 우니까 바로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호.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또 터무니없는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네 소리가 비록 깨끗하나 네 소리가 아주 깨끗하고 고와 하지만 아주 어려웠던 옛날의 일을 떠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망한 것을 떠오르게 하니까 망한 옛날 아주 어려웠던 옛날을 떠오르게 한다. 부정적인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히 불쌍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에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소리 아주 깨끗하고 좋고 아름답지만 아주 어려웠던 옛일을 떠오르게 한다. 나라가 망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소리잖아. 막 이렇게 자 하니까 뻐국새가 오잉 그죠? 또한 부끄러워 물러나거늘 내 목소리도 아닌가? 이렇게 자 그제서야 이제 따오기가 날아들어 우리의 따오기 뭘 줬나요? 뇌물을 줬죠. 우리 따오기 얼굴도 한번 봐야죠. 따오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새가 바로 이제 따오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타자였던 이제 따오기가 노래를 하려고 이제 왔어요. 자, 그제야 따오기가 날아들어. 그러니까 따오기는 여기서 이제 황새에게 뇌물을 바친 새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외화에서 얘기를 하자면 누구예요? 바로 외화에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관원들에게 뇌물을 준 친척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제서야 따오기가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자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저보다 나은 소리도 따오기 자기도 들어보니까 앞에서 깨꼬리나 그리고 어때요? 깨꼬리나 뻐국새 자기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벌써 지고 그러니까 황새가 그 소리 별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약간 쪼른 거죠. 자 그러거늘 어찌할꼬 하며 차마 남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근데 나보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도 저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황새에게 약먹임을 믿고 그래도 내가 그 황새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약먹였다는 건 이제 뇌물을 바친 거죠. 약먹인 것을 믿고 고개를 나직히 하여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소리를 주하여 아래대 한번 이제 노래를 쩍쩍쩍 했어요. 따오기가. 자 그러면서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 없고 달리 풀쳐 고할 일 없사오니 사도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듣고 두 무릎을 탕탕 치며 좋아하며 이런 말이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깨꼬리 하고요 뻐국새는요 내 소리는요 이렇게 해서 엄청 아름다운 소리예요 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니까 진짜 내 목소리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따오기는 자기가 소리를 했지만 별로야. 그러니까 뭐래요? 내 소리는 그냥 따옥따옥하는 그냥 따옥하는 소리일 뿐이고요. 달리 내가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 황새 당신이 어떻게 할지 당신의 처분만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른 새들에 비해서 소리는 좋지 않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믿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뇌물을 바친 거죠. 그래서 황새에게 뇌물을 바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황새님이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말을 듣고 황새가 뭐라 그랬냐 뇌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릎을 탕탕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역시 또 터무니없는 말로 이제 따오기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터무니없는 말을 들어가지고 네 소리가 최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쾌재며 장자로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일에 크게 감탄하는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짱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쾌재하며 장자로다. 자 화난 감정이 일시에 터져나와서 그러니까 뭐 따오기가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요? 뭐 따오기가 소리를 내봤자 뭐 따옥 막 이렇게 죠.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막 화난 감정이 갑자기 확 터져 나오는 소리 같아. 그리고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지. 자 그런 소리는 옛날 황장군의 그런 당당한 모습이야. 네 소리는
따옥 하는 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황장군은 여기서 이제 항우를 얘기해요. 옛날 중국에. 자, 항우가 큰 소리로 꾸짖으면 천명이 그 소리에 놀라서 엎드렸다는 거. 그만큼 위풍당당한 엄청난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왕! 이렇게. 마치 그 소리 같다. 네 소리가. 그리고 또 장판교의 다리 위에 100만 군병을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의 소리 같다. 자, 장익덕의 호통, 이것은 바로 뭐냐, 이제 장비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비가 장판교 위에서 다리 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내가 장익덕이다 하고 외치면서 홀로 막았다는 그 이야기. 어쨌든 어때요? 장비가 우와 이렇게 했던 호통 소리 같다. 그리고 옛날 황장군의 소리 같더라. 우와 뭐가 따오기 네 소리가 따옥 이 소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때요? 네 소리가 최고다. 굉장히 위풍당당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누구 소리가 최고다. 네 소리가 웅장하니 네 소리가 최고의 소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네 소리가 가장 웅장하니 네 소리가 웅장하니까 네 소리가 최고의 소리다.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뇌물을 받은 황새가 따옥의 소리를 극찬한 것이죠. 그냥 따옥 이것만 했을 뿐인데 네 소리는 엄청난 소리야. 웅장한 소리야. 이렇게 판결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된 거죠. 자, 결국 여기까지가 뭐야?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하는 황새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내화가 되겠죠. 이 이야기 왜 들려줬다고요? 왜 들려줬다고요? 부자가 너무나 판결을 진 거 너무나 속상하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뇌물 받아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잖아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뜨끔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듯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해 주오니, 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따오기의 소리를 상성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지닌 새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 누가요? 황새가. 자,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 즉, 그러니까 이 짐승 황새가 뇌물을 먹었죠? 뇌물을 먹어서 잘못 판결하여 그 깨꼬리와 뻐국새에게 몰타 노릇을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깨꼬리하고 뻐국새는 결국에 누구겠어요? 바로 그 부자를 말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에게 못할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황새도 그랬잖아요. 자, 어찌 화가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까? 아니, 이런 화가 자손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하온 짐승들도 무력에 잠겨 이 짐승마저도 이런 식으로 무력에 빠져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뇌물 받은 따옥의 소리를 최고로 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틀린 노릇을 잘하기로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놈들을 개아들 개자식이라고 했으니, 자, 그러니까 황새, 이거 결국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황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하고 황새 얘기를 쫙 했죠. 하고 나서 아니, 이 황새놈이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이놈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깨꼬리하고 뻐국새에게 못할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황새 이놈이 진짜 개아들 개자식 아닙니까? 라고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관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관원들, 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관원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제 서울 법감도 여차오니, 내가 보니까 서울의 법관들도 지금 이와 같으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음에 제 일은, 그러니까 부자죠. 제 일은 벌써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났으니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이미 잘못된 판결 내렸고요. 재산의 반을 주라고 하는 잘못된 판결 내렸고요. 그 판결 뒤집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뇌물을 받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개아들 개자식이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말해왔자 다 부질없지 않습니까? 쓸데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듣고 있는 형조 관원들, 뇌물 받은 형조 관원들이 뜨끔뜨끔 했겠죠.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서 가장 부끄러워하더이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가 이제 황새 이야기에 빗대서 형조의 관원들을 비꼬는 부자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출에 나왔던 황새 결성의 지문이 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